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페미니즘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페미니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먼저 운동을 떠올리죠. 그러면 페미니즘 운동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여성이 처해 있는 상태가 굉장히 억압적이고 뭔가 여성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러면 여성이 억압받고 있는 원인은 뭐고 지금 어떤 억압의 상태에 처해 있는가를 기술을 해야 되겠죠. 먼저 디스크립션을 한 다음에 그걸 분석하고 이게 옳지 않은 것이다 라는 걸 밝혀서 비판함으로써 그 결과 여성 해방을 추구하는 운동이 바로 페미니즘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운동으로서의 페미니즘은 19세기 중반 즈음에 시작했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실제로 여성 해방 운동은 여성 참정권 운동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인즉슨 19세기 중반까지도 여성들은 참정권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사실 참정권의 문제는 시민사회가 성립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는 자본주의와 함께 짝을 이루어서 발전해온 민주주의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민주주의가 성립되면서 시민에게 주권이 주어지죠. 그래서 주권을 가진 시민들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줄 누군가를 대표로 뽑습니다. 그게 대의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나를 대표해 줄 사람으로 뽑기 위해서는 참정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대표로 나설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를 내가 대표로 찍을 수 있는 이게 사실 참정권이에요. 그런데 산업화와 민주화가 시작되면서 18세기 쯤부터는 실제로 프랑스도 18세기 후반 대혁명 이후에는 시민사회가 성립을 하잖아요. 영국도 명예혁명 이후에 시민사회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19세기 중반이 되면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이런 게 거의 안착이 되는 분위기였는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여성들은 참정권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영국과 미국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영국에서 여성들이 참정권을 주장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게 여성 참정권 운동이고 사실 여성 해방 운동은 여성 참정권 운동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 참정권 운동에서 촉발된 여성 해방 운동은 이 해방 운동이 타당하다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운동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이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후에는 운동뿐 아니라 이론까지 모두 포함해서 그 전체를 페미니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페미니즘이라고 부르는 것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는 운동, 하나는 이론. 이 두 개를 함께 페미니즘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페미니즘은 여성 해방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여성을 종속의 상태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이게 페미니즘의 근본 정신이라고 본다면 페미니즘의 근원은 그야말로 자유주의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는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 상태를 찾아주자라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인간인데 남성만 자유를 누리고 여성에게 자유가 없는 상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평등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유주의적 성격을 갖는 페미니즘은 왜 여성만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었을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기 페미니스트들이 찾았던 원인은 뭐냐면 관습적 법적 제한 때문에 여성이 사회 진출을 할 수 없고 그 결과 사회에서의 성공도 이룰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자, 원인이 여성의 사회 진출과 성공을 막는 관습적 제한 또는 법적 제한에 있다라고 하면 이 원인만 해소하면 여성들은 자유를 찾을 수 있고 해방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초기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교육 기회와 권리를 내놓아라. 그럼 여성들이 교육받고, 그죠? 사회에 진출할 권리를 찾고, 그럼 당연하게 여성의 종속은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정말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20세기 중반에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 해방 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19세기 중반, 20세기 중반 거의 100여 년에 이르는 동안에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 평등 주장해서 여성 교육의 기회를 가졌고 여성도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세요. 인정받는 듯 보였어요. 그렇지만 전혀 현실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 해방 운동은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뭘 간과했던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론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서 접근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현상은 현상대로 있는데 현상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의 틀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틀을 가지고 사회에 존재하는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 도대체 왜 여성과 남성을 평등하게 보지 않는가? 이건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큰 문제들에 접근해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제 이 우리의 삶을 구조화하는 것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남성은 이렇게, 여성은 저렇게라고 구분하는가? 이런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 왔고요. 물론 현행되고 있는 연구들은 여성과 남성의 문제를 다루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되고 있는 연구들은 대부분 양성으로 성을 규정하는,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사유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바탕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양성평등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양성의 문제, 그 중에서도 여성이 뭔가 핍박받고 종속된 존재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여성들을 이제 해방시켜 주자를 주장하는 초기 페미니즘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의 한 달 넘게 이제 수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페미니즘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페미니즘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은 페미니즘을 개념화, 정의, 규정 이런 거 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페미니즘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답을 먼저 얘기하자면 페미니즘은 성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시각 때문에 여성이 억압받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이론, 이게 한 가지예요. 동시에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남성 중심적이어서 평등하지 않은 사회 체제에 저항할 것을 주장하는 여성 해방 이데올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론인 동시에 운동 혹은 그 운동을 작동하게 하는 여성 해방 이데올로기, 이 모든 것을 페미니즘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운동을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느냐? 사실 페미니즘의 이 부분은 라틴어 어원에서 왔어요. 어떤 라틴어? 페미나라고 하는 용어로부터 왔는데, 페미나는 여성의 특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은 처음부터 여성의 현실을 분석하고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입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된 상태로부터 해방시키자라고 시작했던 여성 해방 운동은 사실은 그런 것보다도 여성을 왜 저런 식으로 규정하는가의 문제에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 이 입장은 뭐냐면 페미니즘이 보기에는 왜 여성을 여성 그 자체로 규정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성은 이런 거야 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을 먼저 규정한 다음에 남성의 대립항에 있는 여성을 논의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대립항에 있다는 얘기는 남성의 속성과 반대되는 속성을 여성에게 부여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은 남성이 아닌 성 혹은 남성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긴 한데 결함이 있는 인간, 그런 의미에서 결함이 있는 남성, 이런 걸로 간주되어서 쭉 논의가 되어 왔다는 거죠. 이걸 사실은 부정적인 방식,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이 아닌 것, 남성이 아닌 속성들을 거기에 부여하는 것, 이런 식으로 여성이 규정되어 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식이 아니라 부정적인 방식으로 여성을 규정하면서 여성은 남성이 아닌 것으로만 이해가 되었고, 실제로 여성이 어떤 것인지는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남성이 A라면 여성은 not A, 이런 이분법적인 구조 내에서 남성이 옳으면 여성은 언제나 틀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가 쭉 이어져 왔고, 그러다 보니 여성은 뭔가 하등한 존재, 그죠? 옳지 않은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 이런 식의 논의들이 일반화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거나 남성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로 점점 고착화가 되고 현실적으로 많은 여성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현실 이면에 숨어있는 이데올로기 혹은 제도, 구조, 이런 문제를 보다 면밀하게 다루는 입장이 이제 그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 참정권 운동 이후에 일어났던 페미니즘 운동과 굉장히 깊은 관계 속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초기 페미니스트들이, 그러니까 19세기 중후반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 있었던 페미니즘은 여성이 왜 억압당하는가의 현실에만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현실적인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면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거 몇 가지만 제거했더니 나아지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실제 여성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가,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는가, 보다 더 현실적인, 근원적이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이 이제 깨닫게 된 것은 어떤 거냐면,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이 장애물을 제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애물이 장애로 느껴지지 않도록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었던 어떤 입장, 태도, 시스템,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게 옳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페미니즘이 이제 20세기 중반 이후에 내놓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언제나 남성 중심적이어서 남성만이 할 수 있는 특유한 사회적 경험이나 남성 특유의 지각 방식을 보편적인 것으로 표준화해왔고, 이게 표준화됐다는 얘기인 게 기준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남성만이 특유하게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각 방식이 기준이면 여성적인 것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사회적인 모든 기준이 남성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 좀 곤란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이런 논의로 나아갔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 80년대에서 90년대쯤 넘어오게 되면은 이 여성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느끼는가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여성의 특수성 혹은 특수한 지각 방식 이런 걸 내보이는 것이 남성과 다르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거나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정립하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의 입장을 정리한 다음에 여성적인 것의 특수성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하고 어찌 보면 정당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쪽으로 논의가 옮겨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차이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차이는 그냥 단순한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차이가 나면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차이는 다른 것이잖아요. 다른 건 틀린 것이 된다. 그 얘기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성하고 다르면 가치가 없거나 틀린 것, 논의할 수 없는 것 이런 게 됐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차이는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한다. 이런 입장이 생겨나고 나서는 이 실제로 페미니즘은 차이의 문제에 굉장히 열심히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페미니즘뿐만이 아니라 그 포스트 구조주의가 생겨난 이후로 뭐 데리다나 툴루즈 같은 철학자들이 차이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을 하죠. 그죠? 그래서 맥락이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페미니즘이 중요시하는 차이의 문제는 사실은 시작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 이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 차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양성 사이의 차이를 다루는 방식은 페미니즘 진영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특징적으로 잡아보자면 완전 반대되는 입장도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차이의 입장을 살펴보는 것보다는 완전히 다른 상반된 입장에서는 차이를 어떻게 다루려고 하는가 이것만 이해하면 그 사이에 있는 차이들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반된 입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 두 개를 보면 되겠죠. 하나는 뭐냐면 여성과 남성이 똑같아지기 위해서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투쟁해야 한다. 그건 차이는 나쁜 것이고 차이를 없애야 한다. 그죠? 이런 입장이 될 거예요. 반대쪽은 여성과 남성은 원래 다르다. 원래 다르니까 이 차이를 받아들이고 이 다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실제로 이 차이를 줄여야 한다.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완전히 다른 이 두 개의 입장은 하부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차이를 낳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입장 같은 경우는 차이를 줄이자라는 거죠. 그죠? 차이를 줄이자. 이게 양성 평등을 수립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런 입장에서는 차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핵심이겠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려고 한다면 남성의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는 거죠. 왜냐하면 남성들도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준으로 둘 남성이 어떤 남성이 되어야 하는가 혹은 양성 평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문제에서 평등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하부 문제들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되겠죠. 그죠? 아니라면 만약에 여성과 남성 사이의 평등의 문제를 요구할 때는 기회의 평등을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결과의 평등을 요구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차이를 줄여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차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하부 문제들이라는 거죠. 반대로 남성과 여성은 원래 차이가 나 라는 입장에서는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그 차이는 자연적, 생물학적 차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회적, 경제적 차이를 우리가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하는가? 자, 이 얘기는 자연적 생물학적으로는 차이가 있죠. 그죠? 신체도 다르고 신체가 작동하는 방식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차이가 난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데, 그럼 이런 자연적 생물학적 차이가 사회적 경제적 차이로 바로 이어진다라는 게 옳은 건가? 이런 문제를 다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차이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이 여성과 남성 혹은 여성의 문제 자체를 논의하는 문제의식도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사실 페미니즘이 되게 재밌는 거는 이런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도 다 받아들인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혹자들은 아니 이렇게 복잡 다단한 이야기들을 다 포용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하나의 입장으로 묶일 수 있을까? 이게 뭔가 정체성의 혼동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페미니즘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입장들, 심지어 반대되는 입장들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왜? 여성의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고 구체적입니다. 이걸 일반화시켜서 다루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죠. 다양한 입장과 다양한 시각이 공존한다는 것은 다양하게 존재하는 여성 문제를 다각화해서 살펴볼 수 있고 다각화해서 논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게 페미니즘 내에서는 일반적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굉장히 강성 페미니즘이 있어서 페미니스트들끼리도 막 이렇게 반목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어요. 막 이렇게 뛰쳐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 뭐 그 성소수자 문제, 트랜스젠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 타자의 문제, 소수자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모른 척 하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저는 좀 약간 낭만적으로 믿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만나보면, 물론 제가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운동가는 아니라 예술가들인데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낼지언정 이게 이렇게 완전히 코너로 몰려서 누가 목숨을 잃는 이런 상황은 곤란하다라는 데서는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이제 시각과 입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지금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막 터져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사례처럼 사실 우리가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각자 어떤 입장 혹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페미니즘의 이미지, 정의 이런 게 다를 수 있고요. 다른 시각이나 다른 입장만큼이나 각자의 페미니즘이 나아가는 방향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그건 페미니즘이 아닌 거냐? 페미니즘은 그 모든 것을 포용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페미니즘이 어떻게 발생을 했고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발전해 왔는가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페미니즘의 역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페미니즘 언제 시작했냐? 라고 물으면 아니 아까 참정권 운동으로부터 시작했다면서요? 라고 저한테 되묻겠죠. 하지만 사실 우리 생각보다 이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 발언을 했던 실제 상황은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그럼 언제부터라고 보느냐?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라고 하는 영국의 최초의 페미니스트가 쓴 여권의 옹호라고 하는 책을 최초의 페미니즘의 발현으로 봅니다. 자, 그럼 이분은 왜 이런 글을 썼는가? 이분이 보기에 이 당시 상황이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보였다는 거죠. 왜?
왜 여성은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비이성적, 비합리적이라고 폄훼를 당하는가? 이게 왜 일반적인 상황인가? 이런데 뭔가 의구심을 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런 사태가 일어난 가장 핵심에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이후로 뭐 참정권 문제 혹은 그 이후에 이제 제2의 물결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여성해방 운동 이런 것들 모두가 다 가부장제가 여성을 길들여 왔다라는 데 동의를 하고 이 부분에 비판을 하면서 다양한 해결책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도 마찬가지예요. 메리 울스턴크래프트가 여권의 옹호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은 장자크 루소 의견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장자크 루소는 뭐라고 했는데 남성이 곧 이성이고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이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보다 우월한 이성을 가진 남성이 열등한 이성을 가진 여성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게 바로 자연법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장자크 루소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독특한 사람이에요. 여성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 정상적인 연애, 사랑 이런 거는 굉장히 힘들어했던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보다 신분이 높거나 혹은 자기와 유사한 신분의 여성들하고는 제대로 관계를 못 맺어요. 아마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겠죠, 그죠? 그런 이야기들은 실제 루소의 고백록을 보면 매번 엄청 괴로워해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자신의 이론에서는 굉장히 세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보기에 여성은 자연이고 남성은 문명인데, 그죠? 자연이 문명에 종속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루소가 자연은 다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루소의 입장에서는 자연은 어머니고 모성을 가진 선량한 것이고 우리가 자연 속에 있을 때는 굉장히 선한 존재였는데 이게 문명화를 겪으면서 인간이 타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명화를 통해서 이성을 우리가 제대로 잘 활용할 줄 아는 계몽을 받아들이긴 하는데 이 계몽을 통해서 점점 문명화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 사악함도 함께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문명을 벗어나서 어머니 품인 자연으로 돌아가서 선량함을 다시 되살릴 필요가 있다. 이게 사실 장자크 루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남성과 여성에게 각기 다른 영역을 할당하는 거죠. 여성은 자연. 그래서 이성하고 좀 상관이 없는 쪽을 여성에게 맡기고 남성은 문명, 이성의 종아 이런 쪽을 남성에게 할당하는 거죠. 남성과 여성만 보자면 여성이 어머니 자연과 가까우니까 선량할진 모르겠지만 여성은 언제나 열등한 존재이고 그래서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실제로 주장합니다. 그런데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주장하냐면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성이 무언가에 복종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 대상은 남성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고유한 이성밖에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얘기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지 않고 여성도 남성처럼 이성에만 복종해야 한다.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이런 강력한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이 여권의 옹호가 세상에 나온 해가 1792년이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실제로 이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는
파리에서 대혁명의 사태를 목도했다고 해요. 당시 사람들에게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건 천지개벽이에요. 왜? 당시 사람들은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이, 그죠? 통치의 권한을 나누어 줘서 신을 대리하도록 세상에 보낸 존재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은 곧 왕은 곧 신의 대리인이라는 믿음이 강했던 거죠.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은 신의 대리인인 왕을 시민들이 체포하는 거죠. 체포했다가 심지어는 단두대에서 처형시킵니다. 왕만 처형했던 게 아니라 왕의 아내인 왕비도 처형했고 왕을 따르던 귀족들도 처형합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다 이제 귀족들이 망명하고 도망가고 이런 사태가 생겼기 때문에 기존에 굉장히 오랜 동안 적어도 17세기 이후로 쭉 진행되어 왔던 절대 왕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스템을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리고 인간들이 의지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면 무엇이든 성취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준 되게 중요한 사례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 왕권, 그러니까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한 왕권이 무너지고 시민사회가 성립한 것을 보고 유럽의 많은 지식인들은 아, 이성이 승리하는구나. 저게 이성의 힘이구나. 합리적이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성이 전개돼 나가는 과정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구나. 파리야말로 실제 이성이,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제대로 작동해서 정치 체제를 바꾸는 훌륭한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잘못된 것들이 무너지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훌륭한 사례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봤다는 거죠. 실제로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도 그 모든 것에 동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메리 울스턴크래프트가 뭔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것은 가부장제라고 하는 시스템이겠죠.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성은 이성이 없거나 남성에 비해 열등한 이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 혹은 이제 뭔가 옳지 않은데 옳은 척했던 것들 이런 것을 이제 일소하자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 이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책은 영국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쓰여졌다고 해요. 그만큼 당시 대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거죠.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는 이제 이렇게 생긴 분이고 이분이 여성들도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성들이요 이성 활용법을 배우자. 그게 교육을 받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처럼 교육을 받게 된다면, 그죠? 그래서 이성을 남성처럼 잘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게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와 그의 지지자들은 여성에게도 남성처럼 이성, 인권 이런 게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성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성에게 이성, 그래서 당연히 인권이 있기 때문에 여성이 나에게 이성과 인권이 있다라는 걸 주장하고 이런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성과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이거 필수적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왜 교육이 그렇게까지 필수적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여성이 교육을 통해서 자신이 인간임을 주장할 수 있고 그래서 인권을 회복해야지만 사회가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불합리하다. 이런 걸 깨닫고 이걸 개선하기 위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합리한 사회상이 개선되어야만 도덕성이 회복될 수 있는데 여성이 교육을 받지 않고 자신이 여전히 남성에게 종속된 상황에 머물러 있다면
이 무엇도 성취될 수 없다라고 본 게 메리 롤스턴크래프트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18세기 말에서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이 여성 해방 운동 혹은 페미니즘 운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 뭐든지 다 개선될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요즘에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게 낭만적인 믿음이긴 한데,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당시 여성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 메리 롤스턴크래프트의 이런 주장들은 20세기로 넘어오면서 다른 여성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영국의 문학가인 버지니아 울프, 혹은 프랑스의 철학자, 여성 철학자인 시몬드 보부아르,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분들은 또 다른 저작을 통해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게 됩니다. 버지니아 울프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방, 이런 이제 책을 써요. 이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압축해서 얘기하자면 별 얘기가 아니라, 여성이 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경제력. 그 다음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여성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버지니아 울프는 부르주아 계급의 여성이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해야 되고, 여성이 자기의 서재를 갖는다, 자신의 작업실을 갖는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정신적으로 문제를 실제로 일으켰는지 일으킨 걸로 몰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돼서 계속 병원에 들락거려야 되고 격리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삶을 살게 되죠. 자, 그게 버지니아 울프의 생이고, 그 버지니아 울프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영화화한 작품이 있죠. 그 The Hours라고 한 작품이 있는데, 거기 보면 버지니아 울프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3명의 여성의 삶을 통해서 이제 버지니아 울프가 하려고 했던 그 여성에 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되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화를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거기 나오는 배우들이 연기를 굉장히 잘해요. 영화도 굉장히 좋아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영화를 보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몬드 보부아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좀 이따가 이론을 다룰 때 시몬드 보부아르의 이론을 다룰 예정입니다. 근데 시몬드 보부아르는 사실은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제2의 성이라는 책을 써서 거의 그 페미니즘계 데모라고 여겨질 만큼 이제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죠. 근데 이 20세기 중반에 프랑스에서 여성이 철학자로 살아간다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이제 영민한 시몬드 보부아르는 왜 여성은 남성하고 다른 삶을 살도록 요구받는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씁니다. 그게 제2의 성이에요. 제2의 성을 읽어보면 실제로 여성들의 삶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가, 태어나서 여성으로 태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인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제2의 성도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번역이 되어 있고요. 번역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읽어볼 만하고요. 아무튼 시몬드 보부아르는 이제 제2의 성을 통해서 유명한 얘기를 하죠.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길들여지는 것이다. 여성이 사회에서 딸로 키워지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버지니아 울프나 시몬드 보부아르의 사례를 보면 자신의 저작이나 혹은 자신의 작업을 통해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격렬하게 저항을 한 그런 인물들이고, 이런 방식은 사실은 그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가 했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살펴본 부분이 이제 초기 페미니즘 부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2의 물결 이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페미니즘의 역사를 잠깐 살펴봤는데, 어려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